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SA 임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의 이규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웨비나 주제를 데브섹옵스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왜 데브섹옵스라고 정했죠? 사실 네. 이 클라우드 환경, 네.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 환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 우리가 나눠져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더 자동화돼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관점에서 데브, 개발, 옵스, 운영, 색, 보안 쪽에서 모든 것을 이제 심리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오토메이션한 환경을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그리고 하시코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로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데모를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데브옵스 혹은 뭐 데브섹옵스라는 용어가 뭐 워낙 또 IT 트렌드적이기도 해서 많이들 또 알아보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거기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 웨비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좀 어느 정도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셋옵스 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객분들,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에 계신 분들께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 클라우드 센터가 한국에 없거든요. 하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이미 세계에서 우리 클라우드 사용량 면에서 세계 3위고요.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만을 한정 지었을 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하시코프가 좀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하시코프를 쓰는 이제 고객들이 대체 어떤 클라우드를 쓰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글로벌리 하게는 뭐 AWS나 애저나 이런 것들 많이 쓸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아시아 시장, 뭐 저희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아시아 퍼시픽, 딱 한국만 제외한 아시아 퍼시픽 와이드하게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그리고 되게 많은 이런 어웨니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발표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국 리전 설립이 저희가 결정이 되었고요.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저희 한국 사업을 좀 본격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한국의 리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이런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센터를 리전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션들이나 아니 저희의 좀 슬로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저희는 well made 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국에 론칭한다입니다. 이미 아시아 퍼시픽 와이드하게 중국을 제외한 우리 동남아나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그리고 퍼포먼스 면에서 굉장히 증명이 이미 된 500여 가지 이상의 300여 가지 이상의 저희 서비스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클라우드를 고객분들께서 바로 캐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죠. 300개 이상이라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느꼈지만 어찌됐건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는 서비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맞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서비스도 너무 많고 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또 잘 쓰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셋옵스 관련해서 이제 그 서비스들을 더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 구석탱이 보면 이렇게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장표를 또 주신 걸 보면 네, 시큐리티 서비스들을 또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추가적인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300가지가 넘는 저희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오늘은 저희 시큐리티에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솔루션에서는 뭐 비즈니스를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같은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시큐리티에서
권고를 하거나 감지를 하게 되는 시큐리티 이런 솔루션이 있고요. 혹은 리스크를 감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혹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크립션이나 데이터 보호를 해주는 데이터에 관련된 시큐리티 서비스, 그리고 호스트나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서비스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저희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에서 물론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시큐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준비를 하셨다니까 저도 사실 한 번도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어서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 소개를 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시코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아까 서두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뭐 쓴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은 약간 좀 종속성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든지 아니면 그게 뭐 클라우드든 혹은 뭐 시크릿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뭐 서비스에 대한 연계라든가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어떤 특정 플랫폼들을 실상 이제 클라우드를 특정 짓지 않고 좀 브로드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장표에 보이는 8가지 솔루션들이 각각에 대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설명 나왔지만 알리바바 한 300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8개 지금 보시는 8개밖에 없긴 한데 이 8개들의 어떤 간단한 그냥 소개를 드리면 패커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뭐 골든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패커고요. 베이그런트는 제 로컬 환경에 설치된 이런 VM들, 예를 들면 하이퍼V나 버추얼박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코프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사실 테라폼이죠. 그래서 테라폼은 뭐 클라우드나 혹은 뭐 온프레미스 같은 뭐 VMware나 뭐 오픈스택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환경들을 이제 프로비저닝 해주는 이제 코드로서 프로비저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이시는 뭐 콘솔은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 MSA 같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콘솔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운더리는 이제 인증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게 해주는 약간 접근 관리 시스템 이런 거에 약간 빗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볼트는 이제 시크릿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관리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볼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노마드는 오케스트레이터 툴이고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면 최근에 뭐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마드 같은 경우는 태생이 이제 컨테이너만을 위해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 혹은 뭐 배치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조금 범용적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는 소스 코드를 이제 컨테이너 빌드를 하고 실제 데스티네이션 되는 특정 노마드나 쿠버네티스나 이쪽에다가 배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웨이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이 8가지 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종속이 하나도 없나요? 혹은 디펜던시가 뭔가 있지 않은가요? 사실상 이제 이 디펜던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이제 테라폼을 예를 들면 테라폼은 뭐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가능하고 뭐 대중적으로 많이 쓰신 뭐 AWS라든가 혹은 국내에 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벤더를 서포트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마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API가 이미 존재를 하죠. 근데 이 API를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바디 값을 만들어서 API로 날리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 체계화하고 저희가 구성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더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이런 환경을 핸들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이번에 같이 준비하면서 하시코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단일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 있지만 뭐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다수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하시코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확실히
하이브리드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거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테라폼을 포함해서 나머지 뭐 볼트나 뭐 노마드나 푼수를 쓰시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데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확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메인 퍼블릭도 있지만 뭐 서브, 뭐 세컨드 클라우드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엮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8가지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셋옵스와 관련돼서는 패커, 테라폼, 볼트 이 3가지를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데브옵스 중에서도 데브셋옵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 데브셋옵스에 대한 정의를 잘 해놔야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데브셋옵스 관점에서는 왜 중요했지라는 거를 좀 네, 이렇게 소화하면서 들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 먼저 데브셋옵스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데브옵스를 뭐 조사해 보시거나 이제 고민해 보시거나 뭐 기사 같은 것도 아마 많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은 이 DevOps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고 정확한 정의라고 할 게 사실 개발과 운영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DevOps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조직의 변화, 프로세스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 3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3가지를 한 번에 뭔가 진짜 턴오버하는 이런 턴키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뭐 데브옵스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소개드리는 도구나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단순히 이게 도구나 서비스를 쓴다고 해서 완성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데브옵스라는 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모델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데브옵스 얘기는 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데브셋옵스잖아요. 네, 그래서 데브셋옵스를 한번 좀 더 쳐다보면 자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 즉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막상 떠올려 보시면 일단 하기 싫고요. 네, 그리고 일단 보안에 대한 뭔가가 적용이 되면 귀찮아지죠. 네, 뭘 이렇게 자꾸 뭘 하라 그러고 체크하라 그러고 뭐 하나 더 거쳐서 뭔가를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귀찮아지는 게 사실 이 보안이라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혹은 운영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이 보안을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이게 다 부채가 되고 저희가 다 이게 다시 설정해야 되고 혹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터졌다라고 하면 또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이 포함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데브옵스도 중요하고 이 데브와 옵스가 뭔가 심리스하게 연결이 돼서 잘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이 데브옵스를 만들 때 보안이라는 게 빠지면 결국 나중에는 한 번 더 또 살펴봐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보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큐리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DevOps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변화를 이야기할 때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원래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던 레거시 센터와는 굉장히 이 보안적인 부분에서 체인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보안 운영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로 보안을 운영한다?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 혹은 우리가 과연 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데브옵스, 우리 처음 개발을 시작하고부터 디플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시큐리티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부분은 데브옵스이지만 저희가 이거 데브옵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보안이란 부분을 빼뜨리지 않고 꼭 한 번쯤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번 주제를 잡은 맞습니다. 거기도 하겠죠. 네. 일단 오늘의 주제 중에서 이제 셋옵스를 먼저 보려고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셋옵스 부분 대체 뭐가 있을까? 네.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제 일단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쪽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서비스들 중에서 총 4가지의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뭔가 홈쇼핑 쇼호스트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제가 뽑았냐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이 각각 저희가 뭐 OSI 7 레이어에서 필요한 이 라인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이 서비스들을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 첫 번째인 클라우드 파이어월입니다. 클라우드 파이어는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L4 방화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L4 방화벽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즉 노스와 사우스에 대한 트래픽 바운드를 제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클라우드 파이어월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VP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VPC 간 격리를 하는 이런 수직적인 격리가 아니라 수평적인 격리, 즉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트래픽 제어까지도 해주는 것을 이 클라우드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파이어월 개념이 있긴 한데 네. 마치 이제 만약에 데이터 센터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개 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존 간에도 적용이 되고 네. 실제 아웃바운드에서 날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네. 좀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풀스택에 대한 침입 방지 혹은 유연성이 있는 파이어월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클라우드 파이어월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되게 흥미로운 기능인데 이게 사실 장비로 많이 도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파이어를 많이 쓰시죠. 이게 미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단순히 온오프만 해서 파이어월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제가 좀 파이어월 적용하는 범위를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파이어월에서 뭔가 포트를 열고 닫고를 제어를 할 때 보안팀과 그리고 운영팀과 인프라팀 간의 무언가의 소통 창구에 의해서 뭐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티켓팅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지금 포트를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또한 다운타임도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이어월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다운타임 없이 리얼타임 환경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셋옵스라고 하는 이런 저희의 취지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파이어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따가 또 데모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프. 저는 클라우드에서 진짜 와프를 정말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이 있어요? 와프라고 하는 네. 단어가 참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방금도 파이어월이었는데 지금도 파이어월이죠. 근데 이거를 간단히 이해하면은 전 클라우드 파이어는 L4 방화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와프는 L7 방화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우리가 방어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 HTTP나 HTTPS 같은 이런 트래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필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AI 기반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캐칭을 해서 아 이게 공격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실시간으로 해주나요? 네, 실시간으로 아, 당연히 해주죠. 진짜요? 네. 아, 실시간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이런 파이어이라는 단어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 웹,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아까 잠깐 뭐 콘솔에서도 보겠지만 그냥 도메인 한번 띄워봤잖아요. 네. 테스트 도메인을. 근데 막 다른 외부 지역에서 이상한 공격들이 막 들어오고 어디로 네. 우리가 오픈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이럴 정도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약 1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조 개가 하루에 거의 뭐 1000억 건? 100억 건에서 1000억 건 정도의 공격을 매일매일 받는다고 해요. 일단 퍼블릭으로 열면 무조건 그렇죠.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거의 모든 도메인과 우리가 등록된 도메인을 모두 다 스캐닝을 하고 있고 이 스캐닝을 통해서 뭐 디도스 공격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하이제킹이라든지 아니면 스푸핑이나 스니핑 같은 이런 공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만 들어보면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일단 구성되는 거를 조금 이따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엔티디도스입니다.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 엔티디도스 베이직이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강화된 서비스인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의 유저와 어태커들은 비슷한 취지로 이 트래픽이 처음부터 전송이 됩니다. 근데 엔드포인트에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CDN이 가장 앞구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CDN에서 이게 정상적인 트래픽인가 혹은 디도스 트래픽인가에 대한 이런 어택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로직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은 엔티디도스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보내주게 되고 이걸 블랙홀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I 엔진을 통해서 이 디도스가 어떤 공격이고 어디서 발생이 되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니 앞으로는 이 디도스 공격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블랙홀 서버로 보내버려라 라고 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요. 이 서버에서도. 그래서 정상적인 노멀 유저는 정상적인 우리의 서버인 ECS로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이전이 되게 되고 어태킹을 하는 것은 엔티디도스를 통해서 뭐 리지널 블록이라든지 파인게인 뭐 ACL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로서 차단이 되는 것을 이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프도 그렇고 지금 설명해 주신 안티디도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AI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결국은 저희가 보안이라는 부분도 저희 환경에 따라서 계속 재적용하거나 규칙을 다시 적용해야 되거나 하는데 나름 네 써보진 못했지만 이게 좀 그 각각 변하는 어떤 패턴이나 공격의 방식에 따라서 좀 동적으로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조금 특별하다. 특별하죠. 네. 저희가 이 엔티디도스 성능을 굉장히 자신 있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알리바바에서는. 왜냐하면 알리바바 단일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 단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는 게 알리바바의 중국에서 11월 10일이라는 광군제에서 발생한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알리바바닷컴이라고 하는 저희 하나의 도메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지금 저희가 말한 게 최대 1테라바이트 트래픽이 디도스 공격으로 와요. 이런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알리바바가 또 나름 커머스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들도 많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기능입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센터인데 네, 시큐리티 센터는 제 기능을 네. 이렇게 말로써 말씀드리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데모로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런 시큐리티 서비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냥 대시보드 형태나 원 페이지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저희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안팀이 무언가 콘솔을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 센터 콘솔 하나에서만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저희 시큐리티 센터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왠지 이렇게 스샷만 뜬 거 보면
되게 좋아하는 기능들 같아요. 아, 대시보드나 이렇게 뷰잉이 좀 되는 얼마만큼의 뷰잉이 있는지도 이따가 한번 또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사실 저희 굉장히 많은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엔티디도스나 아니면은 와프,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 클라우드 파일을 이용해서 그들의 서비스를 방어하고 있고요. 플러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센터 아니면 테넌트 트러스트 테스트 같은 서비스들을 엮어서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장표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파이어월, 와프, 엔티디도스,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 이 네 가지만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방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쪽을 보다 보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점은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새로 뭔가 장비를 도입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뭔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퍼블릭 클라우드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이죠. 맞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또 노하우가 또 반영이 돼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와프나 뭐 안티도스 같은 거에도 그때그때마다 뭔가 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약간 AI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술의 진화죠. 네. 네. 자꾸 기술이 많아져서 공부할 게 많네요. 네. 자, 다음은 하시코프의 셋옵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셋옵스 특히나 이제 옵스와 관련돼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저희 이제 하시코프 쪽에서는 저희가 막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제 밑에 그림처럼 이미지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겠죠. 알리바바도 제가 로그인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리눅스나 윈도우 이미지, FreeBSD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 저희가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ECS 같은 컴퓨팅, VM이죠. 이런 VM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도 깔고 런타임 깔고 시큐리티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스네이플레이크나 혹은 파표나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VM 자원이나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서버마다 있는 게 다 다를 거고 지금 밑에 잠깐 V1, V1.1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준화하기 힘든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데 있어서 하시코프의 첫 발은 패커라고 하는 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 패커는 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브옵스나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패커를 활용하게 되면 앞서서는 저희가 이미지를 일단 배포를 하고 VM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런 식의 작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패커는 저희가 뒷단에서 했던 작업들,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런타임 구성하고 보안에 대해서 구성하고 했던 것들을 VM이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만드는 거죠. 사전에 미리 정의된 우리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보안 툴 같은 거 설치하고 런타임 설치하고 OS에 대한 설정 구성 다 한 이 상태로 우리 기업에서 쓸 별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들은 이미 우리 내부에서 쓰고자 하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저희가 VM을 만들 때 VM 만들고 나서 할 게 없고 그냥 VM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표준 이미지 가지고 막 찍어내면 되죠. 네. 특히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VM을 막 수없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라면 이런 이뮤터블한 접근 방식이 또 하나의 어떤 보안에 대한 홀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보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막 다 모든 서버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항상 이뮤터블한 상태의 이미지를 배포하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지금 이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 패커라고 하는 저희가 이미지를 표준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물론 운영자도 편하겠죠.
우리 기존에 프리디파인된 우리 우리만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배포하면 되니까 배포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사전 작업 없이 바로 배포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보안팀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보안팀은 우리가 분명히 보안 심의성 검토라고 하는 그들만의 프로세스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심의성 검토를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을 한다면 이 검토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준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 우리 표준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안팀과 운영팀이 서로 간에 컨플릭이 나지 않는 네.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름의 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유용한 툴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테라폼입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앞서서 뭐 이뮤터블한 뭐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표준 이미지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좋기는 한데 결국은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각각 운영되는 부분들은 오케이, 뭐 그거 다 유용할 수도 있고 자동화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뭔가 자동화 작업을 한다거나 특히나 뭐 데브옵스처럼 뭔가 팀과 팀 간의 협업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저희가 일관된 약간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개발팀에서 혹은 옵스 쪽에서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이나 새로운 뭔가가 이제 필요할 때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테라폼이 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플랜, 폴리시, 어플라이 요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이 테라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버닝 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플라이 단계로 가야만 실제 리소스가 만들어지고요. 실제 이 전 단계인 플랜 단계에서는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테라폼의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리소스를 만들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폴리시 같은 경우는 결국 테라폼은 다 코드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드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 조건문을 걸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뭐 필수 태그가 다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이더 대형만 써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운영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잖아요. 다 넣을 수 있고 어떤 값이든지 넣을 수 있고 혹은 그냥 다 디폴트로만 있어도 되는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결국은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내부의 정책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증해주는 이제 폴리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거쳐서 확인이 되면 그제서 이제 어플라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인프라 리소스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테라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 주변에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테라폼을 이미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오픈소스 버전으로. 네. 그러면 하시코프에서 제공하는 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과 그 테라폼 오픈소스는 무엇입니까? 일단 테라폼 오픈소스는 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CLI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실상 U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UI라는 게 담고 있는 의미는 UI가 있으려면 결국 서버가 있어야겠죠. 서버가 있다는 얘기는 API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은 테라폼만 쓰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내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개의 뭐 ITSM 툴도 있고 뭐 지라나 여러 가지 이게 저희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셀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뭐 개발 스택이 딱 예를 들면 VM 2개, 뭐 DB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미리 코드화 시켜놓고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API를 호출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셀프 서비스 환경을 만들음에 있어서도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 사실은 이게 CLI로 모든 것을 리코딩으로 처리한다는 게 저한테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UI로 처리가 콘솔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I에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엔터프라이즈는 훨씬 더 좀 용이할 것 같네요. 운영하기에. 사실 이게 오픈 소스는 약간 툴로서 존재를 한다고 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우리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내부에 보면 이제 오늘은 주제가 셋옵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안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서포트해 주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시큐리티와 관련된 어떤 크리덴셜에 대한 보안을 이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테라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키 발급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 원격으로 뭔가 API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 키, 뭐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시는데 대부분이 이게 제 로컬 PC에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뭐 침입을 해서 가져가든 혹은 이런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혹시나 뭐 VCS 같은 뭐 GitHub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라폼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런 좀 민감한 데이터들, 물론 여긴 지금 제가 시크릿 키만 센시티브 설정을 해서 캡처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 다른 뭐 패스워드라든가 URL이라든가 저희가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값들을 암호화 처리를 해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폴리시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룰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의 이 해당 인프라가 프로비저닝 될 때 우리 내부의 규칙에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디플로이,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폴리시 체킹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크릿의 관리 측면, 특히나 이제 오늘은 옵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SSH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클라우드를 쓰던 뭐 온프렘을 쓰던 이제 개발이나 혹은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팀에서 우리 VM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VM을 받으시면 일단은 뭔가 패스워드나 어떤 로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문자나 이런 걸로 이제 봤죠. 네. 이런 것들 다 노출되어 있죠. 다 열려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개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뭐 접근 관리 솔루션이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접근 관련 솔루션에 대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는 또 오픈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저희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자꾸 플레인 텍스트로 생겨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환경도 되게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그때그때마다 서버가 막 생겨날 텐데 그때마다 관리자가 이런 패스워드를 자꾸 생성해서 준다? 이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이 볼트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볼트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패스워드 롤링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키밸류 암호화 같은 기능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나 AWS나 애저에 대한 아까 보셨던 크리덴셜 키를 발급하는 기능도 있는데 오늘은 옵스에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사용하시는 SSH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얘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 서버에 대한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만들었죠. 네. 사용자가 만들고 만든 거를 통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 프로세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했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다면 볼트가 이 서버 각각에 대해서 이 SSH에 대한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있고 이 에이전트로 볼트랑 통신을 하면서 뭔가 인증을 받게끔 메커니즘을 좀 바꿉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볼트가 해주는 역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볼트의 인증을 받으면 그 해당 인증받은 사용자만 한 번만 쓸 수 있는 패스워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SSH로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와 똑같아요. 저희가 원래 SSH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면서도 패스워드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저희가 이 패스워드를 뭔가 침투를 하려고 해도 패스워드 기반으로 뭔가 침투를 하려는 예를 들면 제가 SSH 만들어 놓고 22번 포트를 퍼블릭을 열어놓는 순간 아마 로그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 루트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려는 침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볼트에서 이 패스워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애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를 볼트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한 번 쓰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이런 SSH에 대한 어떤 접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저는 이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어떤 아마 기존에 레거시를 많이 운영하셨던 운영자분들은 귀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런 액세스 키나 저희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리소스에서 막 몇 천만 원씩 막 하루에 클레임이 되기도 하고 그걸 디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버가 또 공격 대상이 공격으로부터 출발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보안 키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안전한 옵스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결국은 눈으로 보셔야 이제 또 공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데모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먼저 하시코프 쪽에서 준비한 데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테라폼을 적용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시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볼트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원했던 거, 그래서 ECS 인스턴스를 올리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볼트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뭐 구성을 해놓긴 했지만 실상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드가 설명이 돼야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네, how to라고 해서 제가 요 링크는 나중에 저희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코드는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다 들어가서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되게 민감하게도 네, 시크릿 키가 이렇게 덜렁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쯤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쓰신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구성하시고 그 밑에 있는 크리덴셜을 구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갖고 오거나 이제 혹은 어떤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코드로만 보면은 내가 이걸 직접 하라고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지스트리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egistry.terraform.io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필요한 모듈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이시죠?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아쉽네요. 있습니다. 좀 위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아쉽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살짝 미안해지네요, 마음이.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잠깐 마우스가 사라져서 마우스를 좀 찾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대부분의 도큐먼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유즈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코드 잠깐 보여드렸지만 프로바이더에 보면 요 위에 있는 테라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제가 그냥 이렇게 붙여 넣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붙여 넣기만 하면 일단 사용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네. 준비는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액세스 키가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API로 뭔가 하려면 다 이런 토큰이나 액세스 키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문서에 가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문서가 어떻게 인증을 받는가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샘플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Static Credential, Environment Variable, ECS 롤, 어슈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심플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어디서 받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맨 오른쪽 위에 이렇게 계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임시로 드린 계정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액세스 키 매니지먼트가 있죠. 네,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저희가 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보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요걸 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크리덴셜을 구성했습니다. 네. 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국 코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변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변수에 대한 뭐 디폴트 값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실제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땡겨올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 이렇게 배시쉘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이런 변수 처리 되게 많이 하시죠. 그 이제 코드로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한다라고 해서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얘가 뭐 대단한 코드가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입력해야 되는 란이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걔네들은 UI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고 입력란이 있고 이렇게 보통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옵션이 있고 옵션에 대한 값만 정리하시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발 손뗀 지 좀 됐는데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에도 보면 제가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ECS 인스턴스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제가 가보면 리소스가 엄청 많네요. 저도 이거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자, 많다라는 얘기는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서비스도 있네요. 네네. 거의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알리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이게 이제 ECS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인데 보면은 이 ECS 인스턴스 안에 넣을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스를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거를 받아올 때는 데이터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리소스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써서 정의를 하시면 없던 인스턴스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 옵션들은 원래 저희가 다 그 콘솔 화면 들어가서 봤던 그런 메뉴들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것들 넣어서 설정하면 자동화로 프로비저닝이 수행된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설정은 다 했고, 자, 그러면 제가 뭔가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구성하기 전에 한번 거쳐야 될 작업은 이닛이라는 작업입니다.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바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설정을 하면 메이븐 인스톨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는 작업이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알리클라우드에 대한 프로바이더 설정만 했고 아직 이닛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이닛에 대한 작업을 하면 제가 정의한 이 프로바이더를 받아오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제 로컬 환경에 프로바이더가 생성되고 내가 원하는 자원들을 만들 준비가 된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점 테라폼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제 프로바이더가 들어간다. 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알리클라우드를 처음 테라폼을 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던 거고, 샘플에 가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볼트, 우리가 보시면 볼트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하나씩 파일을 조금씩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저희가 올리려면 프로바이더 설정을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해야겠죠? 네, 프로바이더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통 ECS를 올리기 전에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네, 이런 네트워크 구성들을 원래는 저희가 다 일일이 클릭하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구성을 해놓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구성을 다 해놓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ECS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인스턴스에 대한 뭐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알리클라우드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보면은 이 인스턴스 타입을 조건을 줘서 받아오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인스턴스 타입을 외워야 되잖아요. 못 외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에세이도 못 외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원하는 게 뭐 CPU가 몇 개나 있어야 되고 메모리가 몇 개나 있어야 되고 뭐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 그 인스턴스 타입들이 막 있는데 그렇죠. 이게 CPU 개수에 따라 다르고 메모리 개수에 따라 다르고 뭐 GPU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 알리클라우드에서는 이 데이터 소스로 조건만 넣으면
자동으로 땡겨올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로 쉽게 인스턴스 타입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제가 VM을 만들려면 어떤 이미지를 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땡겨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나는 그냥 CPU 2개고 메모리 4개짜리인 우분투를 만들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인스턴스 타입은 아까 불러온 그 네. 인스턴스 타입에서 불러오고 그리고 뭐 이미지 아이디도 아까 제가 땡겨온 그 우분투 이미지를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좀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정의를 하지 않은 옵션들은 기본 디폴트 값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제가 문서를 보여드릴 때 이렇게 값이 되게 많은데 보면은 옵셔널도 되게 많아요. 어, 네. 옵셔널도 되게 많은데 보면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폴트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폼은 결국은 API로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PI로 만들어진 결과값을 보관을 하는데 그 안에는 저희가 뭔가 지정하지 않은 이런 디폴트 값들도 다 표현되는 걸로 아, 그 볼 수가 있어요. 제이슨 파일 안에 모든 네. 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저희가 못 보는 디폴트 값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명세화돼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실상 제가 볼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미리 볼트를 까는 거예요. 네. 자, 미리 볼트를 깔기 위해서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니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이니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유저 데이터에다가 네. 넣어서 미리 넣어놓고 이것도 변수 처리를 해서 위에 있는 ECS의 유저 데이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코드의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좀 변수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 좀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볼트가 알아서 스타트 되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아웃풋에 있는 값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웃풋은 제가 테라폼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보고 싶은 값을 찍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보면은 미리 퍼블릭 IP가 뭔지 제가 미리 이렇게 넣어놨고 패스워드가 뭔지도 미리 넣어놨어요. 네, 궁금하니까요. 네, 제가 SSH를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스트링 조합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값을 미리 이렇게 좀 조합형으로 아웃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서 제가 프로비저닝을 했다면 제가 지금 다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제가 테라폼으로 아웃풋에 대한 값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볼트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볼트, 알리바바 클라우드 상의 볼트 서버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아마 볼트를 띄워놨을 거예요. 그래서 볼트 어드레스가 http 볼트로 제가 띄워놨고 볼트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잘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뭐 볼트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뭐 언실도 해야 되고 이닛도 해야 되고 약간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은 뭐 볼트를 세팅하는 날은 아니니까 볼트가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트가 떴으면 저희가 SSH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잡았었죠. 그래서 SSH에 대한 부분을 넣으려면 결국은 이 볼트와 이 이미지가 미리 구성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패커를 쓰는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해하자면은 이 볼트에 저희가 매니징을 위한 에이전트를 우리 골든 이미지에 심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ECS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볼트랑 연동하는 작업들을 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릴 이미지가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커라는 거를 통해서 미리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패커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면 자, 패커는 결국은 패커도 이 알리클라우드 쪽이랑 뭔가 인증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결국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연하게도 액세스 키, 뭐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아까는 제가 액세스 키를 코드에 노출시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변수에다가 볼트에서 받아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패커도 볼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돌아가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보이시면 제가 볼트 있고요. 시크릿 중에서도 제가 키밸류 스토어에다가 알리클라우드에 대한 시크릿을 저장해 놨고요. 네. 요걸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가 오. 쓰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 로컬의 설정만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볼트의 어드레스, 토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코드상으로 보관해서 남들하고 이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결국은 패커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원래 이 골든 이미지를 만들려면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VM 띄우고요. 제가 SSH를 접근한 다음에 작업을 막 한 다음에 파워오프하고 이미지 만들어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들을 그냥 자동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밑에 보이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고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 보시는 거는 제가 볼트랑 연동하기 위한 템 설정, SSH 설정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네, 파일은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설정들이 되어 있는지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볼트랑 연결시키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골든 이미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구성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아파치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패커를 기존에는 1 언더바 4였으니까 1 언더바 5로 구성을 다시 해서 빌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명령어가 실행되면 자, 아까 보셨던 그런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이 패커가 실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이 동작을 하기 위한 골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템포러리 VPC, 템포러리 시큐리티 그룹, 템포러리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얘가 아까 제가 정의한 파일 복사, SSH에 대한 실행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대부분이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변경되는 부분은 패키지 버전 좀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코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골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 환경에 우리가 골든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새로운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 저희 네트워크 환경과 인스턴스가 뜨고 그 만들어진 인스턴스에서 이미지를 추출을 하고 나서 이 전체를 모두 다 내리는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로그상에 보면 인스턴스를 실제로 띄웠잖아요. 네. 네. 실제로 띄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떠서 SSH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파일을 복사하고 있죠. 네.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저희 아까 ECS 콘솔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컴퓨팅 서비스로 들어가서 네, 인스턴스를 보면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하나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가 임시로 인스턴스를 띄우고 아까 제가 정의했던 그런 뭐 파일을 복사해라, 실행해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는 이미 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패키지가 실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 스크립트 해둔 부분에 뭔가 에러가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롤백이나 혹은 로깅하는 작업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패커가 실행하다가
실패가 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커에서 설정한 이런 스크립트들이 뭔가 중간에 오류가 있어서 안 돌아갔다거나 하면 이거는 다 어볼트 처리가 되고 제가 원했던 그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종료를 시킵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간 값들은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실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올바른 이미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사님이 이제 주시는 이 소스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 소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뭔가 수정을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로 네. 베이스에서 만들면 너무 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미리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안 써보신 분들은 패커를 처음 접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뭐 해킹이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수다를 떨자면은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제 인터내셔널 네. 와이드하게 저희가 중국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세계 지역하고 이 전체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이런 그룹이 있어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룹인데 거기서 최근에 저희가 많이 뉴스화가 되고 있는 게 테라폼에 대한 해커톤을 안에서 저희끼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해 주신 저희 알리 클라우드에 테라폼 이 스크립트를 올리는 깃허브에다가 저희가 테라폼 직접 개발해가지고 올리는 형태로 해서 이걸 잘 올리면 상도 주고 저희가 네. 좋은 KPI도 가져가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하시코프와의 뭔가 긴밀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라폼을 활용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알리 클라우드도 알리 클라우드의 어떤 UI 콘솔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반복 작업이 발생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로 이제 아마 테라폼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한 가지 좀 테라폼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입장에서. 이번에 한국에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새롭게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콘솔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테라폼이 익숙하신 분들은 분명히 저희의 환경을 만드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좀 쉽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테라폼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솔에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원래 쓰시던 것만 대부분 쓰시고 만들어지는 게 잘 만들어진다 정도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성공하는 이상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로 내가 원하는 리소스가 잘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아마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얘기를 하는 중에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팅 이미지라고 이렇게 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미지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콘솔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실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에 보면 네, 좀 작게 보이시긴 하겠지만 여기 제가 만든 요 DP 이미지 1 언더바 5라고 하는 요 네. 이미지가 이제 실제 새로 생기고 오른쪽에 스테이터스가 이제 크리에이팅 하고 있다라고 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이 패커로 이 이미지 저장소에다가 계속 보관을 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사실 이 이미지 이름만 아. 변경해서 하시면 그 전의 이미지로 VM들을 또 찍어내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가 사실은 컨테이너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미터리 인프라, 이미지로서 관리되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라는 게 지금 VM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의 이점은 이제 OS 가상화를 통해서 제가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는 어떤 런타임 같은 그렇죠.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컨테이너도 결국 뜨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럼요. 또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컨테이너화 되진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좀 이뮤터블한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자, 일단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데모에서 보면, 자, 일단은 제가 볼트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볼트에 대한 SSH 적용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 골든 이미지를 이제 커스텀 이미지 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자, 돌아가서 일단은 거의 크리에이트가 완료된 것 같으니까요. 아, 이게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것을 네. 봐서 아마도 이사님은 뭐 다양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인프라를 사용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사님?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이미지요. 사실 저는 이게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렇죠.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뭐 AWS, 뭐 애저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처음 써봤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좀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빨리 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테라폼은 이제 되도록이면 패러럴하게 API를 그렇죠. 동작을 하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설정했던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어떤 VM에 대한 구성을 할 때도 다 패러럴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API에 대한 응답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해당 자원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이 테라폼에 대한 프로비저닝에 대한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좀 만져보긴 했는데 일단 뭐 단순하게 VM만 예를 들더라도 정말 빨리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VM이 이렇게 빨리 뜨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좀 빠릿빠릿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는 거는 클라우드마다 용어가 달라서. 저희도 네. 많이 헷갈리시죠? 가끔 뭐 EC2라고 하셨다가 네. ECS라고 하셨다가. 분명히 똑같은 자원이 있는데 네.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게 되게 저희 어렵더라고요. 고객분들도 가끔 그래요. 헷갈려서 물어보세요.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서.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패커로 골든 이미지 만드는 작업이 끝났고요. 자, 골든 이미지를 만드는 게 다 끝났으면 네. 자, 이제 우리는 ECS를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ECS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샘플 코드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냐면 아까 제가 좋다라고 했던 그 부분, 특히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갖고 오는 거. 네. 네. 여기다 모스트 리센트를 true로 해놓으면 가장 최근에 만든 거 위주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패커로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네. 가장 최근에 만든 이미지만 땡겨오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뭐 제가 테스트만 할 거니까 이제 CPU 한 개, 메모리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아까 저희가 패커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저 CPU 하나, 메모리 두 개짜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VM을 만들 때 하나만 만들진 않잖아요. 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테라폼은 코드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원하는 대로 루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테라폼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데, 이 이투몬과 콩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 작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고, 보시면 카운트라는 게 들어가고 카운트의 숫자가 정의되면 이 정의된 개수만큼 이 똑같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보셨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 프로바이더를 구성할 때 리모트라고 하는 이런 백엔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엔드 구성을 하면 소스 코드는 제 로컬에 있지만 네.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내 로컬에다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이것들을 뭐 공유를 한다던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넘길 때는 단순히 이렇게 백엔드 설정만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앞서 보셨던 UI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업 환경에서는 저 백엔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사람이 비워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스크립트나 원래 행했던 이런 오딕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소스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나를 위해서 쓰는 어떤 유용한 툴로서 동작을 한다면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워크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쓰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CS에 대해서 아까 코드상에 보면 제가 ECS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ECS에 대해서 이닛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닛을 해서 워크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설명드렸던 베리에이블에 대한 관리.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시크릿 키를 센시티브하게 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드적으로는 저희가 변수를 코드에 박아놨을 수도 있지만 이 테라폼의 클라우드 혹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거를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숫자를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프로비저닝이 되면 이 해당 클라우드 혹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있는 변수로 처리가 돼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원하는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오픈 소스를 또 쓰시던 분들이 어떻게 쉽게 엔터프라이즈를 쓰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포커싱을 했고, 사용을 하실 때 아까처럼 이제 백엔드에 대한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테라폼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더니 워크스페이스가 엔터프라이즈 이상에 생성된다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네. 실행은 대체 어디서 하느냐? 실행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CLI에서도 하실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UI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꼭 테라폼 어플라이라고 하는 저희가 명령을 치지 않고 네. 그냥 UI에서 클릭으로도 실행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UI 환경에 가보면 이 해당 워크스페이스 안에 액션에서 이렇게 플랜을 눌러서 네. 실행하실 수도 있고, 원래 내가 하던 방식은 CLI가 편해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CLI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특이한 메시지가 하나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 C를 누르더라도 캔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자, 오픈소스를 쓰시던 분들은 로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 로컬에서 만약에 프로비저닝 하다가 PC가 다운되거나 리부팅 되거나 제가 실수로 뭔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취소됩니다. 날라가요. 네, 작동하던 게 동작하지 않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백엔드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랑 연동이 되어 있으면 백엔드에서 해당 자원이 생성되고 거기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거나 PC가 꺼지거나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동작을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플랜을 했고, 자, 저는 이제 CLI로 확인했지만 네. 여기에 대한 어플라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이 어플라이에 대한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뭐 운영자나 관리자나 이런 PM 같은 분들이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UI 같은 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플랜을 떴더니 이렇게 떴네. 네, 이런 거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정한 정책대로 잘 반영을 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매니저나 승인을 할 승인권자가 내 작업이 뭔가 리퀘스트가 됐다라는 것을 노티파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플라이를 일단 제가 먼저 누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플라이를 하면 앞서 보셨던 이 플랜에서 나왔던 이런 EC2 인스턴스 3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실제 반영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노티파이를 받으려면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요 노티피케이션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웹훅이나 이메일이나 슬랙 요 형태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훅을 쓸 수 있으면 거의 모든 저희가 쓰는 커뮤니케이션 툴하고 연동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테라폼의 작업들을 이제 알람을 받고 뭔가 승인이 필요할 때 승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런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ECS 인스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인스턴스가 이 안에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인스턴스 화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ECS 012 이렇게 이제 생성된 벌써 거를 러닝이네.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벌써 러닝이라고 하신 말처럼 정말 빠르게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상상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했던 이제 3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이 3개를 만드는 ECS가 3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앞단에 LB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SLB가 있습니다. 네. 이 SLB는 코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SLB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로서 생성된 ECS ID를 넣어주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테라폼 코드에서 쓴 내용은 다이나믹이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이 다이나믹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 each라고 하는 걸로 루프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디렉토리가 달라요. 그렇네요. 디렉토리가 다르고 이 각각이 프로비저닝 되는 이 워크스페이스도 달라요. 그럼 이제 기존의 아이디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얻어오는 방식을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변수처럼 저희가 다른 워크스페이스 가져오는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ECS를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ECS의 아이디 목록을 받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받아와서 다이나믹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이걸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테라폼은 트리거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SLB를 보면 지금 이미 플랜이 지금 돌았죠. 이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런에 대한 트리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CS가 돌았기 때문에 이 SLB가 그 트리거를 받아서 자동으로 자기도 프로비저닝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플랜이 된 거고요. 플랜이 돌았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값들은 이런 백엔드 3개가 추가된다. 요거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SLB에는 백엔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ECS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SLB로 가서 해당 인스턴스에 인스턴스에 ELB에 가서 디폴트 서버 그룹에 가면 아직은 백엔드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어플라이가 완료되면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SLB의 백엔드로 이 서버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가 코드적으로 한다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뭔가 추가하고 하는 작업들을 UI 상에서 다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것들은 UI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반복 작업 같은 경우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테라폼을 활용했을 때 나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드로 되어 있는 게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장점은 사실 처음에 저희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과 무언가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한 번 짜놓은 코드에서 우리가 수정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클릭으로 새롭게 ECS가 추가될 때마다 SLB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코드로서 우리가 뭔가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운영하기엔 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드라는 부분이 처음에 러닝 커브는 좀 생기시는 부분은 당연하긴 한데 한 번만 잘 익숙해지면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좀 노가다성, 반복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우리는 칼퇴할 수 있다. 퇴근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저희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테라폼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비저닝이 완료가 됐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볼트에 뭐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OTP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 OTP 기능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퍼블릭으로 제가 이렇게 IP를 만들어 놨습니다. 볼트의 구성이 완료가 된 이 OTP 기능은 저희 뭐 볼트의 저희 그 도큐먼트에도 가시면 어떻게 쉽게 하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앞서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데브옵스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뮤터블이라는 인프라 그리고 코드로 관리되는 인프라를 설명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볼트에 대한 OTP 설정을 넣은 상태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볼트에 지금 현재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당연히 이 OTP를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OTP에 들어가서 제가 붙고 싶은 이 IP에 대해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IP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원타임 패스워드가 만들어지면 자, 요걸 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SSH로
SSH 테스트, 아까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IP를 치게 되면 처음 들어가는 호스트여가지고 안 먹네요. 잠시만요. SSH 테스트 올랐나? 제가 터미널을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네. 터미널을 띄워서 아이템이 가장 좋죠. 네, 이럴 수도 있죠. 네. 자, 여기서 제가 SSH 붙고 싶다라고 했고 yes로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왔거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 패스워드가 나왔었죠. 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오, 붙었죠. 네. 이 패스워드는 지금 쓰면은 이제 다시는 쓰지 못하는 패스워드.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 상태에서 EX 네, 이렇게 엑시트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해당 거에 붙고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 이렇게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안 되네. 로그인이 안 되죠. 네,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발급받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돌아가서 백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에 붙고 싶고 IP가 까먹었네요. 네, IP가 8점 이렇게 해서 다시 나는 가고 싶어 라고 만들면 새로운 원타임 패스워드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붙여넣고 들어가게 되면 붙었죠. 이렇게 되면은 어태커들이 이 SSH 절대 뚫을 수가 없겠는데. 맞습니다. 네, 이 SSH는 들어올 수도 없고 이미 패스워드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퍼블릭으로 아무리 열려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굉장히 동적이고 또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만들어지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급받는 혹은 이걸 사용하시는 사용자들도 안전하게 네.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장점인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데모가 섞여 있긴 했지만 네, 볼트도 썼었고 테라폼도 썼고 패커를 써서 안전하게 이제 셋업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코프 관점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실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하는 점은 이런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다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안에다가 설치하고 막 세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서비스가 있는 것만 알면 쉽게 그냥 이네이블 시켜서 맞아요. 붙일 수 있고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뭔가 까만 화면에서 우리 CLL을 이렇게 예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폴트 분명히 러닝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확실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부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매니지드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네이블이나 컨피그만 작업으로 모든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인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 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뎁스옵스 중에서 분명히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시코프에서 제공하시는 이런 서비스에 의해서 많이 보호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이걸로도 우리가 자동화돼서 서비스를 만족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인스턴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접근에 대한 이런 트래픽에 대한 제어,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분명히 도움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저희 중앙관리형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파이어월, 세 번째는 와프, 네 번째로는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붙여서 우리의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크린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전 사실 이번 세션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서비스를 패커로 올려주실 때 분명히 아까 잠깐 봤는데 아파치에다가 서비스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SLB에서 저희가 어사인을 해놓은 이런 퍼블릭 IP를 입력을 해서 한번 새로운 창에 한번 띄워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자, 뭐 고양이가 또 음, 나오네요. 귀여운 제가 잘 고양이가. 준비했죠. 네. 이게 네. 참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한번 귀엽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저는 도메인으로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miao.사장님.com이랑 사장님.com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고요. 엔터를 쳤는데 지금 당연히 아무런 도메인도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을 아무것도 안 안 해놓으시고. 해놓죠. 네. 네, 이제부터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도메인 우리가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DNS 서비스에다가 A 레코드로 그냥 저희 그 miao.사장님.com에다가 이 IP를 종속시키면 저희가 어사인을 시키면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서비스 앞에다가 클라우드 파이어를 먼저 이네이블 할 거고요. 네. 그 앞에다가 와프를 얹을 거고요. 네. 와프 앞에다가 엔티디도스를 놓을 겁니다. 뭔가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용도에 따라서 다 넣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넣고 빼고는 자유로운 건가요? 넣고 빼고는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형태, 어떤 스택까지의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네. 일단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네. 먼저 저희가 세팅하기에 앞서서 이 시큐리티 센터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셋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셋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시큐리티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큐리티 스코어에 지금 하이리스크죠. 24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엄청 낮은 점수를 네. 받았네요. 제가 네. 이 이유를 한번 봤어요. 자, 여기서 Fix Now를 누르면은 네. 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핸들하지 못한 알람. 두 번째는 XX 키 누출 있죠. 네. XX 키를 어딘가에 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사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네. 스코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지 액세스 키를 만들어 놨고요. 그걸 디저브를 해놓고 GitHub에다가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누출된 액세스 키는 스코어가 30점이 깎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저희가 리스크들이 파생이 되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 걸 올려놔서 되게 뜨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기존에 세팅을 했던 저희 어카운트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에 관련된 이런 컨피그에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프로세스 나우를 누르게 되면요. 유출이 된 키가 나오고요. GitHub에 지금 이사님의 계정이 나오겠죠? 딱 네. 걸렸습니다. S키가 이런 X키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디텍션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GitHub을 프라이빗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디텍션이 되는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네. 저희 GitHub에다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GitHub에다가 XS키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위험성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클라우드의 이제 시큐리티 스코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은 시큐리티 디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뭔가 바이러스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감염시킨다던가 vulnerability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위협인 XS키를 유출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한계가 유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물론 저희가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큐리티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된 알라트하고 픽스되지 않은 vulnerability들 그리고 리스크 정도에 대한 우리가 이런 차트로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알라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겠죠. 저 운영자니까요. 프로세스 나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에서 발생된 알라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알라트를 직접 딱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 알라트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했는지, I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테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뭐 액세스 키가 유출이 됐는데 그 유출된 키로 저희가 ECS를 생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CS는 외부로 노출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를 한 이런 알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쓰시기 시작하면 그렇죠.
결국은 이 액세스 키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하더라도 어찌됐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디텍팅해서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보안에 대한 걸 관리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네. 보안을 관리하는 쪽도 관리하는 쪽인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음. 보안 사고를 일으킨다는 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수도 네네.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뷰 화면에서 간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제가 만약에 보안 운영자라면은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보안 운영자는 이 하나 창 화면으로도 제가 모든 것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보고 싶은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오퍼레이션의 리포트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저 콘솔 화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저는 뭐 PM 작업이 되면 목요일 아침이니까 매일 뭐 목요일 아침에 이 보안에 대한 저희가 그 리포트를 쫙 뽑아가지고 제 메일로 한번 받고 그날 한번 제 모든 것을 좀 프로세싱을 하는 이런 리포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리포팅을 누르시고 위클리 리포트를 하고요. 이거는 위클리로 할 건데 원슬리로도 가능하고요. 커스텀으로도 뭐 주에 2번 정도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지금 에브리 먼데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잉글리시에서 제 메일인 입력하게 되면요. 제 메일로 위클리로 매주 원슬리 이렇게 배송이 저희가 리포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위클리니까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볼게요. 여기서는 기존에 확인한 오버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저희 리스크, 하이 리스크에 대한 스코어링이 나오고요. 그 밑에 뭐 지금 현재 알랏이 어떻게 떴고 언제 떴고 무엇이 떴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뭐 뭔가 vulnerability나 아니면 베이스라인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여기 차트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알랏에서 좀 무언가 클라우드 3 때는 이런 디텍팅이 된 차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넣은 컨피그레이션 같은 이런 정보들이나 뭐 다양한 기본적인 이런 세팅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제 메일로 이제 매주 아마 이 리포팅이 날라오게 될 겁니다. 매주 아마 저는 키 노출된 거에 경고를 그렇겠죠.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큐리티 센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나 이미지 시큐리티는 이 다음 세션에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런타임 디텍션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막 로그나 아니면은 그 밑에는 컴플라이언스 부분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필요한 우리의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인 이런 전체 토폴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죠. 일단, 우리 네. 깔끔한 그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네. 그렇죠. 지금 환경 구성된 환경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리전은 APEC, 사우스이스트 1, 싱가포르 리전이고요. 싱가포르 리전에 지금 5개의 VCP가 떠 있고 네. 우리가 배포한 ECS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하시코프 ECS 1, 2, 0, 1, 2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여기 앞에 우리 아까 SLB 설정했죠? 네네. SLB 설정하는데 그 앞에 클라우드 파이어 그리고 와플, 엔티디오스 그리고 DNS가 설정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콘솔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클라우드 파이어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일단 되게 깔끔하게 토폴로지가 나와서 이 토폴로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가 상상이 돼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추적을 한다거나 하는 게 맞아요. 용이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한 번에 딱 그려주고 뭐 VPC 단위로 묶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토폴로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그냥 센터에서 그리고 관제실에서 보던 관제 화면과는 좀 다르게 다르면 네. 왜냐면은 그때는 그냥 서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거의 고정되어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계속 변해요. IP도 변하고 DNS도 도메인도 계속 변해요. 근데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캐칭을 해서 토폴로지를 실시간으로 뿌려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 중 하나겠죠. 우리가 필요한 점 중 하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라인 중 첫 번째인 클라우드 파이어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이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4 방화벽입니다. 즉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전에 네트워크 레이어까지의 우리가 방화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방화벽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이어월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우리 환경에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 즉 퍼블릭 IP나 EIP 같은 정보들이 이게 어셋으로 뜨게 됩니다. 이 뜬 어셋에서 지금 현재 디저블이 돼 있죠. 이건 지금 현재 클라우드 파이어월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환경으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파이어를 이네이블하는 작업은 그냥 선택하고요. 이네이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모든 IP는 클라우드 파이어월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 해당 자원을 파이어월로 관리할 거냐 말 거냐를 그냥 이네이블만 시키면 그렇죠. 파이어월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네이블이 됐네요. 근데 이 파이어월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네. 모든 포트와 모든 인터넷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이어월에서 항상 이 포트와 IP 레인지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게 바로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이네이블 한 것 자체가 파이어월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파이어월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파이어월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네이블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모든 IP에 우리가 포트를 제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액세스 컨트롤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폴리시로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글로벌 시큐리티 그룹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우리 보안은 사실 2중, 3중으로 엮어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시큐리티 그룹은 그 하나의 VPC 안에서 하나의 인스턴스 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소규모의 파이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이어월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들이 외부와의 통신이 아니라 네. 그들 간의 통신에서 많이 제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 바운드 외부에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 즉 VPC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VPC로 접근을 할 때 제어하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 파이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IP나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토콜이나 포트 애플리케이션이나 폴리시에 대한 액션들을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인스턴스 사용하지 못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은 이네이블만 시켜놓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월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더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큐리티 그룹과 뭔가 다른 점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클라우드 파이어에서는 이 내부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마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호르스 어딨죠? 우리가 잠깐 토폴로지에서 봤었던 내용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VPC가 3개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시큐리티를 따로 설정 안 했습니다. 시큐리티 다 하나씩입니다. 이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것들이 지금 5개가 현재 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시큐리티 그룹이 있고 어떤 V 스위치가 존재하는지도 이 내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확인하거든요. 지금 떠 있는 게 지금 생성한 ECS죠. 이 ECS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시큐리티 그룹이 어떤 인스턴스 그룹을 제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전체 시큐리티 그룹을 한눈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이제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 자원들은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이제 한 군데서 모아서 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기능 자체적으로도 좀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를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설정은 바로 와프 설정을 해야겠죠. 와프죠. 네. 네. 우리는 L4 파이어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L7 파이어를 설정을 할 겁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이 퍼블릭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액세스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와프를 설정을 할 건데요. 웹사이트 액세스를 들어가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설정을 했던 미아우 이거에 대한 도면을 이제 설정을 슬슬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는 이거죠. IP를 복사를 해서요. 일단 도메인 네임은 저는 미아우.사장님을 쓸 겁니다. 그리고 HTTP만 설정했으니까 HTTP에 80 포트를 쓰고 있죠. 데스티네이션 서버, 즉 오리진 서버를 우리가 입력한 이 IP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우리는 만약에 DDoS 프로텍션이나 CDN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레이어 7에 대한 프록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yes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recommended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exported for로 설정을 해서 아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로 누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이 제가 제 테스트 계정으로 한 거라서 가끔 이런 세션 튕김 현상이 있습니다. 네. 뭐 라이브라서 그렇죠. 항상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 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생각보다 와프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이게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레거시에서 이거를 관리하시던 분들이면은 내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랭모 뭔가라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뭐 큰 기업에서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던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일을 할 때 이런 보안적인 뭔가 정책을 설정하고 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데모 귀신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도메인 이름 넣어주고 사장님 넣어주고요. 어떤 거 쓸지. 이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배지에 넣었고요. S 눌러주세요. 네. 이상하게 약간 안 되는데 좋겠어요. 이게 테스트 클러스터라서 약간 네.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와프가 나왔으니까 우리 C네임이 나왔습니다. 이 C네임이라는 걸 좀 의아해 하실 수 있고요. 왜냐면 와프라고 하는 이런 로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C네임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제가 DNS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C네임 레코드에 미아오에 저는 밸류를 이렇게 낼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 나왔던 와프의 C네임이죠. 그쵸.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이해해 드리면 사용자가 miao.사장님.com을 치고 들어오면요. 밸류에 있는 이 와프에 대한 DNS로 URI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 접근한 URI는 와프에서 제어하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거쳐서 오리진 서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쳐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거쳐가는 저희가 루트를 여기 시네임 레코드로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와프만 거치는 건데 저는 와프 말고 그 앞에다가 안티디도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컨펌은 안 할게요. 네. 안 하고 지금 좀 와프에서도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와프 기능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만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 와프의 모니터링 이런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와프 설정을 한 저의 클러스터에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유형의 접근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되게 관제센터에 볼 수 있는. 그렇죠. 이 화면도 저희가 뭔가 서드 파티를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 중 하나의 데이터 V라고 하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비스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은 제가 코리아 제 도메인에서 이렇게 제 PC에서 접근했던 이런 IP를 볼 수도 있고 이제 저희 루트로 다 했으니까 루트로 볼 수도 있고 크롬 브라우저 저는 아까 크롬으로 제가 100%였는데 팝업으로 지금 접속하셔가지고 팝업 브라우저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를 좀 더 심오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좀 커스터마이징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네, 데이터 V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기본적인 템플릿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뭔가 이제 관제를 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문제점을 그때그때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UI인 것 같아요. 유용할 수 있죠. 네. 저는 저 화면 되게 좋아. 일단은 떠 있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아, 그렇죠. 그런- 있어 그쵸? 보이네요. 있어 보이네요. 자, 어. 이제 엔티디도스로 넘어갔는데요.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파이어월 그리고 와프를 거쳐서 들어갔던 이 트래픽을 엔티디도스 앞에 한 단계를 더 놔줘볼게요. 엔티디도스의 웹사이트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엔티디도스 프리미엄을 두 가지 인스턴스 띄워놨는데 그냥 1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똑같이 사장님 미아오점이죠. 미아오점 사장님.com에 들어가고요. HTTPS는 안 쓸 거죠. HTTP만 치고 오리진 서버 IP를 원래 저희가 엔티티도스만 쓰면은 그 미아오에 해당하는 SLB의 그 퍼블릭 IP만 넣어주면 되는데 전 뒤에 지금 와프가 있죠. 그렇죠. 와프를 쓰니까 오리진 서버 도메인에다가 와프 URL을 넣어주겠습니다. 아, 넣어주면은 이제 애드를 하게 되면은 또 토큰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그럼 제가 결국은 안티디도스를 타고 와플을 타고 파이어월 타고 그렇죠. SLB로 결국 그렇게까지 입장이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확실히 느려지긴 해요. 호흡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네. 근데 그 호흡 이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증가도 물론 고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화라고 한다고 하는 우리 지금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좀 오래 띄워놔가지고 지금 페이지를 그래서 아마 그 토큰 에러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도 또 엔티디도스 똑같이 C네임이 나옵니다. 이거는 안티디도스의 지금 C네임이죠. 그러면은 이 C네임을 가지고 DNS를 들어가서 저희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NS 타고 그러면 안티디도스 타고 와프 타고 파이어월 타고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아하,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죠? 그러면은 이 miao.사장님.com을 칠 겁니다. 치게 되면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엔티도스 지나서 와프 지나서 파이어월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잘 귀여운 떴네요. 귀여운 거가 또 나타났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인스턴스를 관리를 할 때 레가시적인 무언가의 컨피그레이션이 아니면 장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만으로 우리가 이네이블을 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인스턴스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물론 이거를 테라폼으로도 전체적으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와프 하신다 그래서 네. 테라폼 코드 쪽으로 확인해 봤더니 다 값을 넣을 수 있게끔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환경, 그러니까 와프의 엔티디도스의 그 클라우드 파일까지 이네이블된 환경 자체를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테라폼으로 네. 테라폼으로서 우리 새로운 인스턴스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띄우는 형태로 된다면 이거야말로 좀 뎁스옵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보안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실상 테라폼으로 쳐다봤을 때는 코드니까 이제 변수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싱가포르에 띄었다가 뭐 이번에 이제 새로 런칭하는 이제 서울 리전에다가도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한 번에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리고 또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런 운영을 할 때 실제 리포팅이나 로그나 모니터링 부분에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직관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디파인 해놓은 이런 로직화에서 이런 로그 기반에서 뽑아내서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것에 우리가 캐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방금 띄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리포팅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띄워놓고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리포팅도 쉽게 우리가 캐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게 사실 아까 뭐 표 보셨겠지만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저희가 활용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보안이라는 꼭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은 뭐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엮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름 또 자동화를 위한 뭐 예를 들어 테라폼이나 패커를 쓰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에 대한 구성을 잘 해놓으면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보안이 잘 적용되는 인프라를 띄울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나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뭔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데브세곱스 중에서 셋옵스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옵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가져갈까라는 걸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나름대로의 또 방식을 고민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모도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했고요. 네. 다음 시간, 네, 10월 13일이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셋옵스 말고 이제 데브 쪽 관점에서 어떻게 보안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처음 저희랑 같이 해보셨는데? 일단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일단 한국에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조인트 웨비나를 하면서 그리고 이사님은 굉장히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미 보셨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제가 좀 저도 새로웠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테라폼하고 볼트, 패커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오픈이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이번에 처음 같이 하긴 했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있을 거 진짜 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능적으로나 어떤 구성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리전이 있고 하니까 못 쓰겠어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새로 서울 리전이 런칭을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이런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저희 이번에 준비한 데브셋옵스, 특히나 오늘은 이제 셋옵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저희 진행할 데브셋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실제 원하는 거는 우리 인프라와 우리 서비스가 안전한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데브옵스를 잘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